두 도시 이야기 다시 사. 찰스 디킨즈 지음 이기석 옮김. 한 친구의 회상. 시드니 카턴 하고 스트라이버는 같은 날 밤인지 새벽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 앞잡이에게 말을 건넸다. 펀치 한 잔 더 저어서 만들게.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시드니 카턴은 요즘 들어 평소에 2배나 되는 양의 일을 해왔다. 스트라이버가 오랜 휴가를 갖기 전까지 서류 정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정리 업무도 막바지에 달했다. 시드니 카턴은 유별나게 근면한 사나이였으나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도 아니요 착실한 편도 못 되는 위인이었다. 그를 부려먹는 데는 밤새도록 물수건이 필요했고 그 물수건에 앞서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양의 술이 필요했다. 그가 머리에 동여맸던 수건을 풀어서 대야 속에 던졌을 때는 그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펀치 한 잔 새로 만들었나? 스트라이버는 가죽 벨트 속에 두 손을 쳐넣고 소파에 나가빠져서 방안을 둘러보며 위풍당당한 기세로 말했다. 만들겠네. 자, 여길 좀 보게. 자네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할 테니 내 얘기를 들으면 날 자네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빈틈없는 인간은 못 된다고 생각하게 될 걸세. 난 결혼할 작정이네. 자네가? 그래,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니야. 자, 자네 뭐라고 말 좀 해보게. 뭐 이러고 저러고 늘어놓을 마음도 안 내키네. 상대는 누군가? 맞춰보게나. 새벽 5시에 더구나 머리가 복잡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데 맞히긴 뭘 맞힌단 말인가. 저녁이나 낸다면 자네 소원대로 맞춰볼까? 시드니 카턴, 난 자네가 내 일에 눈치를 못 채는데 정말 실망할 뿐일세. 자넨 도대체가 둔감한 놈이니까. 그리고 자넨, 시드니 카턴은 펀치 술을 천천히 저으며 응수했다. 센스가 빠르고 시적인 양반이고. 이봐, 스트라이버는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말을 계속했다. 감히 내가 로맨스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라곤 생각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네보다는 마음이 상냥한 축에 끼일 거야. 그 점 자넨 나보다 행운하라 할 수 있지. 그 점에 한해서 뿐만 아니라 내 말은 나라는 사나이는 좀 더 말하자면 여자에게 상냥한 신사라고 해두지. 카터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쯤에 두세. 내 말은 스트라이버는 펀치를 뒤섞고 있는 친구를 향해 의기양양한 기세로 말했다. 난 여자 앞에 나가면 자네보다는 훨씬 더 여자의 마음에 들도록 신경 쓰고 여자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에 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보게. 자넨 마네트 박사였대게 나만큼이나 아니 나 이상으로 자주 드나들었지. 정말이지 자네가 박사댁에서 취한 그 무뚝뚝한 태도는 창피할 지경이었단 말이야. 입은 꼭 다물고 얼굴 표정은 실쭉하고 꼭 무지한 사람처럼 행동하니 세상이 창피해 죽겠단 말일세. 시드니. 법정에 서서 뻔뻔스런 행동을 하는 자네 같은 사나이가 창피니 뭐니 하는 걸 보니 상당히 수지 맞는 건인 모양일세. 시드니 카터는 대꾸했다. 내게 심심한 사의를 표시해야 하네.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넘기려 들면 안 돼. 스트라이버는 상대방을 위압하는 듯이 대꾸했다. 안 되네 시드니. 자네를 잘 지도해 주려고 내 정식으로 이야기하네만 자넨 그런 사회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나이란 걸 일러주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네. 즉 자넨 불유쾌한 존재란 말씀이야. 시드니 카터는 손수 만든 펀치 술 한 잔을 들이켜며 껄껄 웃어댔다. 날 좀 봐. 스트라이버는 점잖게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난 자네보다는 내 자신을 환경에 맞출 필요성이 적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환경에 맞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건 무슨 까닭이냐 그 말이야. 난 자네가 그런 짓을 하는 건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카터는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정책상이란 말이야. 주의 주장이 있어서 하는 짓이다 그 말이야. 이봐 날 좀 보게. 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 걸세. 하지만 자넨 자네 결혼 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카터는 무관심한 태도로 말했다. 여잔 누군가?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을 발표함으로써 자네를 기분 나쁘게 해주고 싶진 않다네 시드니. 스트라이버는 자기가 이제 비밀을 털어놓으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겉으로나마 우정을 표시하는 체하며 계속 말을 했다.
자넨 말로 하는 반만큼도 본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야 자네 말을 모두 그대로 믿는다면야 문제는 하나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서론을 늘어놓는 것은 자네가 그 전에 한번 그 젊은 여인에 관해 본심인지 아닌지 멸시하는 투로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내가? 확실히 자네가 바로 이 방에서. 카터는 자신의 펀치잔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의기양양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펀치를 마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의기양양한 친구를 바라보았다. 자넨 그 젊은 여인을 금발 인형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나? 젊은 여인이란 마네태양을 가리키는 말일세. 만약 자네가 그런 방면에 센스가 있는 사나이라든가 또는 섬세한 감정이라도 갖고 있다면야 시드니, 자네가 그런 이름을 붙인 데 대하여 내가 화도 냈겠지만 자넨 그런 위인도 못 되니까. 자넨 전혀 그런 센스가 없는 친구니까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나이가 내 그림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나 음악을 모르는 자가 나의 음악 일부를 듣고 왈가왈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네 말을 듣고도 난 화를 안 낸다네. 시드니 카터는 펀치 잔을 수없이 들이켰다.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며 철철 넘치는 술잔을 계속 들이켰다. 시드니, 이제 다 알았겠지?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재산에 대해선 난 관심이 없네. 그 여잔 매력 있는 여자니까. 난 내 뜻대로 할 결심이라네. 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그 여잔 나를 상당히 유능한 사람, 빨리 출세할 사람, 어느 정도 출중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나라는 인간이 그 여자에게는 한 줌의 재산 정도로밖엔 안 여겨지겠지만 내게는 그 여자가 상당한 정도의 재산이 된단 말이야. 어때? 자네 놀랐나? 카터는 여전히 펀치를 들이켜며 대꾸했다. 왜 내가 찬성하면 안 된단 말인가? 좋아. 친구인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네는 쉽게 찬성해 주는구먼.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 전보다는 돈을 끔찍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매우 떠들어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자넨 이번 기회에 자네의 옛 동기 동창생인 바로 내가 상당히 의지 굳은 사람이란 걸 잘 알았을 걸세. 이봐 시드니, 난 조금 더 변화없는 이따위 생활 방식엔 지쳤단 말이야. 가정을 갖고 싶어졌을 때 한 사나이가 가정을 갖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더구나 마네태양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우 분별 있는 행동을 할 테고 또 내가 항상 명예로운 일을 하도록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난 결심을 했단 말이야. 여보게 시드니, 이번엔 자네 장래에 관해서 한마디 하겠네. 알다시피 자넨 좋지 않은 길을 걷고 있네. 자넨 정말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자넨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자네 생활은 무릴세. 장차 어느 날이고 녹아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비참할 거야. 자네도 곁에서 시중 들어줄 여자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풍요한 후원자인 양 말하는 그의 모습은 2배나 커 보였으며 4배나 눈에 거슬려 보였다. 지금 자네에게 권고하는데 스트라이버는 말을 계속했다. 잘 좀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난 나대로 생각해 볼 테니 자넨 자네대로 잘 좀 생각해 보게나. 다시 말하자면 결혼하라. 그 말이야. 자네 시중을 들어줄 사람을 마련하고 자네가 여자에 대해 취미가 없건 이해가 되지 않건 또는 거기에 맞는 재치가 없건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말고 누구 하나를 잡으란 말이야.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여자를 하나 잡으란 말이야. 여관집 주인이라든가 하숙집 여주인쯤 되는 여자를 잡아서 굳은 날에 대비하여 결혼해 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네에게 어울리네. 글쎄 생각을 좀 해보게나 시드니 카턴. 생각을 좀 해보지. 시드니 카턴은 말했다. 상냥한 사나이. 너그럽게도 의사의 딸에게 행운을 선사하겠다고 결심한 스트라이버는 장기 휴가차 그 도시를 떠나기 전에 그 행운을 그녀에게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마음속에서 한바탕 토론을 전개한 끝에 일체의 준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쯤 해두면 9월 29일 미클머스 한두 주일 전이나 또는 미클머스와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힐러리 기 중간에 있는 짧은 크리스마스 휴가 중이나 두 기간 중 편리할 때에 약혼하도록 주선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스트라이버는 복스홀 가드네의 동반을 마네트 양에게 정식으로 초청함으로써 그의 장기 휴가의 테이프를 끊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 레이늘러 유원지로 합시다 하고 장소를 변경해봤으나 역시 실패. 여기서 사태는 그가 소호에 출두하여 자신의 고상한 심정을 선언함이 타당하게끔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스트라이버는 장기 휴가를 계획했던 첫날 템플로부터 소호를 향해 어깨를 으쓱대며 걸어갔다. 그가 아직도 템플바의 세인트 던스턴 쪽을 걷고 있을 때부터 벌써 소호의 반은 도착한 기분으로 잔뜩 허풍을 떨며 힘없는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포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누구든 배심 좋고 대찬 사람이라고 감탄의 눈을 크게 뜰 것이다. 길 가는 도중 그는 텔슨 은행에 부딪혔다. 텔슨 은행에는 예금에 둔 것도 있거니와 또 마네트 집안의 친구인 로리와도 아는 터였으므로 은행에 들러 곧 소호 쪽에 지평선이 환해질 것이라고 로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스트라이버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목구멍에서 죽어 넘어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은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계단 두 개를 헛디뎌 고꾸라질 뻔했다. 두 사람의 늙은 출납개원 곁을 지나 로리가 큰 장부를 앞에 놓고 앉아서 숫자를 써놓고 괴선을 긋고 있는 곰팡내 나는 뒷방으로 어깨를 으쓱대며 들어갔다. 창살에 수직 철봉까지도 숫자를 기입하고 긋는 괴선처럼 보였고 이 어두컴컴한 방 안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계산기구로 보였다. 여보시오,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안녕하시오, 재미 좋으시오. 어떤 장소, 어떠한 공간에 있어서도 멋대가리 없이 덩치만 커 보이는 것이 스트라이버의 일대 특징이었다. 텔슨 은행 안에서도 그의 덩치는 멋없이 커 보였던지라 방 저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행원들이 저항감 섞인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그들의 눈초리쯤 단번에 위앞의 벽에 찍어 눌러버렸다. 분별 있는 로리는 그런 경우에는 손님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스트라이버? 안녕하십니까, 선생? 그리곤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것은 은행장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언제나 텔슨의 은행원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독특한 악수 광경이었다. 그는 텔슨 은행을 위해 악수하는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악수를 했을 뿐이었다. 제게 무슨 부탁이라도 미스터 스트라이버? 하고 로리는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 고맙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온 것입니다. 미스터 로리, 제 개인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해서요. 오호, 그렇습니까? 전 지금 말입니다. 선생의 절친한 어린 친구 마네트 양에게 결혼 신청을 하러 가는 길이랍니다. 미스터 로리. 오호, 저런? 로리는 턱을 쓰다듬으며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스트라이버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선생, 오호, 저런이라니. 그건 무슨 뜻이죠, 미스터 로리? 내 말씀은 말입니다. 사무관은 대꾸했다. 물론 우정과 호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선생에게 일대 명예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말씀은 선생께서 탐내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이기는 하오나 왜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스터 스트라이버? 여기서 말을 멈춘 미스터 로리는 기기묘묘한 태도로 스트라이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내심 억지로라도 다음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여겨지기도 하는 태도였다. 정말이지 그건 너무나도 선생다운 처사로군요. 원참 스트라이버는 투지의 만만한 손으로 책상을 탁 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스터 로리, 선생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소이다만 글쎄 저로서는 지금 선생께서는 그 댁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신가요? 로리는 물었다. 곧장 가는 길이라니까요. 스트라이버는 주먹을 쥐어 꽝 하고 책상을 쳤다. 그러나 나 같으면 가지 않을 겝니다. 어째서지요? 그 까닭은 로리는 말했다. 더구나 청혼권인데 성공하리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나 같으면 안 갈 거라는 거요. 제기랄. 스트라이버는 외쳤다. 그 한마디로 만사 끝장이 났군.
로리는 먼발치에 있는 은행장을 흘끔 바라보고 나서 녹이 등등한 스트라이버에게로 다시 시선을 옮겼다. 상대는 젊은 숙녀입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젊은 숙녀랍니다. 미스터 로리, 그럼 선생의 말씀은? 스트라이버는 팔꿈치를 휘두르며 말했다. 선생의 신중한 의견에 의하면 지금 문제의 그 젊은 숙녀는 되지 못하게 비싸게 구는 그런 여자란 뜻인가요? 당치도 않은 말씀, 네, 아주 까놓고 말씀드립니다만 미스터 스트라이버, 로리는 얼굴을 시뻘겋게 하며 말했다. 그 누구로부터든지 간에 난 그 아가씨에 대한 비방은 듣지 않겠습니다. 취미가 몹시 상스럽고 성미가 몹시 건방진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 책상 앞에서 그 아가씨를 비방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면 아무리 텔슨 은행의 은행장님이 계시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스트라이버가 화낼 차례였지만 함부로 떠들어댈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의 혈관은 위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평상시나 다름없는 정상 상태에 놓여 있었던 로리의 정맥 역시 그가 화낼 차례가 되자 좋지 못한 상태에 빠졌다. 미스터 로리, 선생이 일부러 저에게 대형제국 고등재판소의 스트라이버에게 소호에 가서 청혼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시다니 이거 놀랄 일인데요. 스트라이버 선생, 나의 충고를 원하시오? 네, 그렇소.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소이다. 그러나 미스터 스트라이버,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일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선생께선 괴로우실 테고 마네트 박사가 선생에게 확실한 말씀을 하기도 괴로우실 테고 마네트 양도 직접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란 괴로울 것이라는 거요. 잘 아시다시피 영광스럽고 다행하게도 저는 그 댁과 친근히 사귀고 있는 터이니 선생께서 좋으시다면 선생의 대리인이라든가 선생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처지를 완전히 떠나서 말씀이요. 그들과 만나 약간 관찰도 해보고 판단도 해본 다음에 뒤집어 엎든 어떻게 하든 해보는 게 어떻겠소? 만약 그때 가서 결과가 흡족지 않으시면 선생께서 직접 지도해 보시고 그 반대로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면 미치실 것도 없지 않겠소. 그렇게 하면 서로 맞대놓고 거북한 말씀을 안 하고도 쌍방이 다 좋게 될 것 같은데 어떻소?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오호, 그야 불과 두어 시간의 문제지요. 오늘 저녁 때 제가 소호에 갈 터이니 그 후 선생 숙소로 찾아가 뵈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죠.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그럼 지금은 그냥 가기로 하겠소. 억지로라도 일을 성사시키려고 내가 화끈 달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의견에 찬성하죠. 오늘 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그리하여 스트라이버는 방향을 돌려 은행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늦게 10시경이나 되어 로리가 찾아와 보니 스트라이버는 일부러 흐트려 놓은 듯한 서류 속에 파묻혀서 오늘 아침에 문제 같은 건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로리를 보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놀라는 기색마저 보였다. 그는 온통 자기 업무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착한 심부름꾼은 상대방의 화제를 문제점으로 접근시키는데 반시간 이상이나 헛수고를 한 끝에 겨우 이렇게 말했다. 소호에 갔다 왔소. 소호에 갔다 왔다고요? 스트라이버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아 참, 나 좀 봐. 깜빡 잊었었군. 그 결과 로리는 말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내 의견이 확인된 셈이니 난 내 충고를 되풀이해야겠소. 내 단언하건대. 스트라이버는 최고의 우정이 넘치는 어조로 말했다. 그건 선생을 위해서나 그 불쌍한 여자의 아버지를 위해서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대에게 일대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난 확신하오. 이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둡시다. 어안이 벙벙하여 로리는 멍하니 스트라이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스트라이버는 이를 잡쳐놓은 그의 머리 위에 관용, 인내, 선의의 빗발이라도 쏟아 부으려는 듯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그를 문 쪽으로 떠다 밀어버렸다. 영감님, 아무쪼록 경험을 잘 살리십시오. 스트라이버는 말했다. 그까짓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로리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밤 거리로 나와버렸다. 스트라이버는 자기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무뚝뚝한 사나이.
어디선가 시드니 카턴이 빛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네트 박사 댁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다. 1년 내내 박사 댁에는 자주 드나들었으나 언제나 똑같이 무뚝뚝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빈들빈들 겉돌고 있을 따름이었다. 기분만 나면 이야기도 곧잘 하는 사람이었으나 숙명적인 어둠으로 뒤덮인 그 호탕 무쌍하고 유유히 떠도는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숨은 빛은 가려져 버렸다. 그러나 마네트 박사댁 주위의 거리라든가 그 거리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무심한 돌 같은 것에 대해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 술을 마셔도 순간적인 쾌락조차 느껴지지 않는 때면 그는 밤마다 그 집 주변을 침울한 가슴을 안고 갈 곳 없이 방황했다. 황량한 새벽 햇살이 주변을 서성대는 외로운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것도 수없이 여러 차례였다. 그런 때면 그는 첫 햇살이 힘차게 솟아나와 교회당 첨탑이나 드높이 솟은 건물들을 내리쬐어 새벽녘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앗아갈 때까지 마치 새벽의 정막이 평소엔 망각되고 또 도달될 수도 없는 보다 달가운 어떤 감각을 그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기라도 하는 듯이 줄곧 서성거렸다. 템플 코트에 있는 그의 버림받은 침상은 요즘 전보다도 더 주인을 맡기 힘들었다. 때로 침대에 몸을 던지는 때에도 그는 2, 3분도 채 못되어 다시 튀어일어나 박사댁 근처를 방황했다. 8월의 어느 날 스트라이버는 자기 앞잡이에게 그 결혼권에 대해서는 재고하기로 했음이란 쪽지를 보낸 다음 시골 대번으로 그 간절한 가슴을 옮긴 무렵 그리고 런던 시내 거리마다에 보이는 향기로운 꽃들이 최악의 경우에 있는 자에겐 경사를, 병든 자에겐 건강을, 늙은이에겐 젊음을 얻게 할 무렵 시드니 카턴의 발걸음은 여전히 그 거리의 돌을 밟고 있었다. 지향 없이 망설임만을 계속가던 그의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띤 그의 발길은 마침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박사댁 문 앞으로 인도했다. 그는 2층으로 안내되었다. 마침 리씨가 혼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다. 리씨는 지금까지 그와는 서먹서먹한 사이였으므로 그가 옆 테이블에 자리 잡는 것을 보자 다소 거북함을 느끼며 그를 맞이했다. 그러나 우선 평범한 잡담을 두어 마디 주고받고 하다가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 평소와는 다른 기색이었다. 몸이라도 편치 않으신지요, 카턴 씨? 별로. 하지만 내 생활 자체가 마네트 양 건강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방탕한 생활로, 아니 그런 방탕 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훌륭한 생활을 하실 순 없으신가요? 딱 하셔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늘에도 땅에도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왜 그럼 생활을 못 바꾸시나요? 또다시 상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을 보고 그녀는 놀랍기도 하고 또 동시에 슬퍼지는 것을 느꼈다.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뿐이죠. 그는 테이블에 한 팔을 개고 다른 한 팔로 두 눈을 가렸다. 말없이 테이블만 오들오들 떨리고 있었다. 그가 풀이 죽은 것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던 만큼 그녀는 더욱 곤란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녀의 곤란한 처지를 짐작한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마네트 양. 아가씨에게 말씀드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그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카턴 씨, 그것이 선생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기꺼이 듣겠어요. 잠시 후 그는 얼굴을 들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제 말을 듣고 놀라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겁내지 말아주세요. 전 옛날 어렸을 적에 이미 죽어버린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던 그 날부터 산송장이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아닙니다, 카턴 씨. 선생님 생애의 최고의 시절은 이제부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합니다. 마네트 양, 그건 아가씨의 생각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는 제 마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말씀만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이 사나이가 일체의 희망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다행이었지만 그것은 오늘의 대화를 여느 때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끌어 갔다. 마네태양, 만일 아가씨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나이의 사랑, 자포자기한 인간 쓰레기에 주정뱅이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무 쓸모도 없는 가련한 사나이의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다면 그날 그 시간이야말로 그 사나이에게는 행복이겠지만 그 대신 아가씨에게는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드릴 것이며 아가씨의 기분을 망치고 아가씨의 명예를 짓밟고 아가씨를 그 자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저에게 다정한 감정을 가지실 수 없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가씨의 호의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카턴 씨, 그런 감정을 떠나서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순 없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을 보다 훌륭한 길로 다시 인도해 드릴 순 없을까요? 선생님의 고백에 제가 보답해 드릴 길은 없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생님의 고백이란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던 끝에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수줍은 듯이 말을 계속했다. 선생님께서 지금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제가 돌려드릴 순 없을까요, 카턴 씨? 카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방법이 없어요, 마네트양. 없어요.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가씨께서는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전부를 해주신 것이 됩니다. 아가씨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것은 아가씨가 제 생명, 제 영혼의 마지막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중에서도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아버님을 모신 아가씨의 모습과 아가씨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보고 저의 옛 모습, 제게는 영영 죽어 없어진 것으로 알았던 옛 모습이 다시 막 가슴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알게 된 후부터는 두 번 다시 느끼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자책감에 고민도 하게 되었고 영원한 침묵에 잠긴 것으로 알았던 옛 목소리, 나의 분발을 강요하는 옛 목소리가 속언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노력하자, 새 출발을 하자, 태만과 방탕을 털어버리자, 포기했던 싸움을 다시 시작하자, 막연하나마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낱 꿈이었습니다. 모두 다 꿈입니다. 부질없이 끝날 꿈, 잠자리에서만 꿀 수 있는 꿈이었지요. 그러니 그 꿈을 제게 일깨워 주신 분이 아가씨였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한낱 꿈으로만 끝내고 말 건가요? 오, 카턴 씨,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마네트양. 꿈꾸는 동안 저 자신 전혀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약한 인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께서 갑자기 위대한 힘으로 저를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저를 불덩어리로 만들어주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덩어리는 저절로 저에게서 떨어져 나갈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공연히 어떤 것에 활기를 주지도 못하고 빛을 내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된 채 헛되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시기 전보다 더 불행해지셨다면 그건 저의 불행이기도 하기에 마네트양,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아가씨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자신만 똑똑했더라면 저를 재기하도록 해주셨을 뿐이니까요. 저를 더욱 불행케 만드는 원인일 수는 없지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의 마음은 저에게서 기인한 것이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좋으시다면 다소나마 제가 선생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선생님을 훌륭하게 해드릴 능력이 전혀 없을까요? 지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란 마네트양, 그 말씀을 드리러 이곳에 온 것이었으니 저로 하여금 저의 그릇된 일생이나마 그 생애를 통해 제가 아가씨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는 그 추억만은 지니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가씨께서 저를 위해 슬퍼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제 뼛속에 사무치고 있다는 그 추억이나마 평생토록 지니고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지성을 다해 몇 번이고 간청하는 것은 선생님께선 보다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카턴 씨. 마네트양,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을 믿으라고 제게 부탁하지 말아주십시오. 마네트양,
제 자신 이미 증명이 끝난 것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가씨에게 걱정을 끼쳐드렸군요. 그따위 이야기는 어서 집어치워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날을 회상할 때 저의 일생의 마지막 비밀이 아가씨의 순결한 가슴 속에 간직되고 있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제 아가씨의 가슴 속에만 고이고이 담겨 있다고 저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카턴 씨, 여기서 리시 마네트는 마음이 어수선해진 모양인지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다시 계속했다. 그 비밀은 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것이기에 저는 그것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를 빕니다. 그는 그녀의 한 손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나서 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마네트 양, 앞으로 지나가는 말로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단 한마디라도 되풀이 하리라는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결코 이 이야기는 2번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제가 죽으면 그보다 더 확실한 비밀 보장은 없겠지만 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렵니다. 아가씨에게 감사드리며 저로 하여금 그 추억을 갖게 해주신 아가씨에게 축복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또한 제 생애의 마지막 고백을 아가씨에게 했다는 사실과 저의 명예, 저의 잘못, 저의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아가씨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옮겨졌다는 그 추억을 전 간직할 것입니다. 제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일에 있어 아가씨께서 명랑하고 다복하시기를 빕니다.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는 평소의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그 얼마나 자포자기의 생활을 해왔으며 그 얼마나 자기를 눌러왔고 그 얼마나 방탕의 길을 걸어왔던가를 생각할 때 뼈저리게 슬픈 마음에 잠긴 리시 마네트는 불쌍한 그를 위해 흐느껴 울었다. 이때 시드니 카턴이 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마음을 진정하시지요. 그는 말했다. 마네트 양, 저는 아가씨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실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앞으로 1~2시간 후에는 스스로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괄시할 수 없는 야비한 친구, 야비한 습성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배나 다름없는, 즉 아가씨의 순결한 눈물에 합당치 않은 방탕한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하십시오. 그러나 저의 외모는 지금까지 봐오신 그대로일 것입니다만 아가씨를 대할 때만은 언제나 지금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간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끝나면 아가씨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또 아가씨와는 천지의 차가 있는 방문객을 아가씨가 맞지 않으셔도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들 소용없을 줄 알지만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가씨와 그리고 아가씨가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 생애에 있어서 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보람있는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면 전 아가씨와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 여하한 희생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전 간절하고 참된 것이니 조용한 때면 가끔 저라는 인간을 아가씨 마음속에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끈, 아가씨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가정에 아가씨를 더욱 상냥하고 더욱 강하게 매이게 할 끈, 영원히 아가씨를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할 그 사랑스러운 끈, 그 끈에 아가씨가 매이게 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 마네트 양, 행복한 당신의 남편을 꼭 닮은 어린 아기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실 때, 세상에 새로 태어난 빛나는 아름다움을 당신의 발치에서 보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분을 당신 곁에 있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려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도 가끔씩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그는 말하고 나서 끝으로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다시금 남겨놓고 그곳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정직한 사냥꾼. 무시무시한 장난꾸러기 아들과 함께 플리트 거리의 의자에 앉아있는 미스터 제러마이어 크런처의 두 눈에는 매일같이 형형색색의 그리고 막대한 수효의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다.
두 개의 거대한 행렬, 하나는 태양과 더불어 서쪽으로, 다른 하나는 태양을 등지고 동쪽으로 각각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둘 다 석양의 보랏빛과 붉은 빛깔로 물들여진 저 너머 광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두 개의 행렬. 하루의 번잡한 시간에 플리트 거리에 걸터 앉아 있노라면 이 두 개의 행렬에 현혹되지 않고 멍해지지 않는 눈과 귀는 없으리라. 옛날에는 시인이 거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오가는 행인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던 시대도 있었다. 크런처도 거리에 의자를 내놓고 앉은 그 점에 있어서는 시인과 같았지만 그는 본디 시인이 아닌 까닭에 명상의 명자도 모르고 그저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가는 군중들도 얼마 없고 귀가가 늦은 부인네들의 수요도 적고 하여 대체로 그의 장사는 불경기였다. 그래서 마누라가 또 그 모양으로 주저앉지는 않을까 겁이 왈칵 치미는 그런 계절에 접어들자 그는 이렇게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때마침 플리트 거리의 서쪽을 향해 엄청난 군중들의 떼가 흐르고 있는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 방향을 살펴보니 그것은 상여 행렬인 것 같았다. 군중들의 반감을 샀는지 왁자지껄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크런처에게는 항상 장례식이란 커다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상여 행렬이 텔슨 은행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오간에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듯 흥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심상치 않은 소동을 불러일으킨 상여 행렬은 분명코 그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크런처는 자기 쪽으로 달려온 첫 번째 사람을 잡고 물어보았다. 여보쇼, 무슨 일이요? 왜들 저러는 거요? 몰라요. 그 사나이는 대꾸하면서도 여전히 외친다. 스파이! 야, 매국노 스파이! 그는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저 상제는 누구요? 몰라요. 하고 또 그 사람도 대꾸했다. 그러면서도 두 손을 입에 모아 놀라운 열성으로 외친다. 스파이! 매국노 스파이! 이윽고 사건의 진상에 정통한 인물 하나가 그에게 굴러 들어왔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상여가 로저 클라이란 자의 것임을 알았다. 그 자는 스파이였던가요? 올드 베일리의 스파이죠. 매국노, 올드 베일리의 스파이. 옳지, 맞았어. 언젠가 방청한 일이 있는 재판 광경이 머리에 떠오른 제리는 외쳤다. 난 그 사람을 본 일이 있어. 죽은 건 바로 그 자식이로군 그래? 죽었소. 그 자는 대꾸했다. 아주 완전히 죽었소. 저 자식을 잡아내라. 스파이, 끌어내라 스파이. 스파이란 말은 항상 사상이 없는 군중들의 구미에 맞는 선동적인 언사였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따라가며 저놈 잡아내라, 끌어내라 하고 큰 소리로 되풀이하면서 두 개의 수레로 박싹 덤벼들었다. 그 바람에 그만 상여는 멈춰버렸다. 군중들이 상제가 탄 마차 문을 열어 제치자 단 한 사람의 상제는 순식간에 끌려 나와 그들 사이로 떨어졌다. 그러나 날쌘 그는 순간의 틈을 타서 어느새 저고리 모자에 둘렀던 긴 헝겊, 흰 손수건, 기타 모든 상제의 표시를 벗어 던지고는 샛길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기세등등한 군중들은 그 상제의 물품들을 갈기갈기 찢어 멀리 팽개쳐 버렸다. 근처의 상점들은 허둥지둥 문을 닫았다. 상가에 어중이 떠중이 떼들이란 처치 곤란한 일단의 무서운 괴물들이다. 그들은 이미 상여를 열고 관을 끄집어낼 장계까지 다다랐던 것이다. 때마침 어떤 머리 좋은 천재가 나서며 제안을 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이대로 막 떠들어대며 끝까지 따라갑시다. 경우에 맞는 실제적 제안이란 언제나 크게 소중한 법인지라 이 제안 역시 대환영이었다. 이리하여 죽은 자는 제자리에 매장되었다. 군중들은 다른 여흥거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때 또 하나의 머리 좋은 천재, 아니 아까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 가 창안하여 말하길 모르는 통행인을 잡아 올드 베일리의 스파이란 누명을 씌운 다음 그들에게 복수를 하면 재미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평생 올드 베일리 근처에도 못 가본 죄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장난을 위해 추격당하고 난폭하게 밀리고 학대받고 했다. 이 장난이 다시 들창 부수기 스포츠로 변하고 다시 술집으로의 난입으로 발전한 것은 손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몇 채의 정자가 부서지고 전투 정신을 앙량하기 위해 철책이 파괴될 무렵 경찰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퍼지자 군중은 슬슬 흩어졌다.
정말 경찰이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의뢰 이래야만 군중은 해산의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 크런처는 이 마지막 스포츠에는 가담하지 않고 묘지에 뒤처져 장사꾼들과 협의도 하고 조의도 표하고 했다. 그곳은 그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이웃 주막집에서 파이프 담배를 사서 피우며 묘지 울타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지점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어린 제리는 충실히 대리 근무를 함으로써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아비의 부재 중 일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 문은 닫히고 늙은 행원들은 다 퇴근해 버렸다. 전례에 따라 야경이 배치되고 크런처 부자는 차를 마시기 위해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자, 잘 들어도. 크런처는 집에 발을 들여놓으며 마누라에게 큰 소리를 했다. 정직한 장사치인 나의 일이 오늘 밤 잡친다면 그건 틀림없이 내가 나에게 악담을 하고 빌고 한 때문이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홍구멍을 낼 테야. 풀이 죽은 크런처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다시 내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하기만 해봐. 크런처는 녹이 폭발의 전조를 보이며 말했다. 입국 다물고 있을게요. 좋아. 그럼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야. 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을에 주저앉기 일쑤니까. 그러면 연거푸 내 악담만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따위 생각일랑 송두리째 집어쳐. 제리 잘 알았어요. 크런처가 버터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의 의젓한 아내가 물었다. 그래 당신 오늘 밤 나가세요? 그래 나가. 아버지 나도 따라가도 돼? 아들 녀석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안 돼 이 녀석. 난 말이다. 엄마도 알다시피 낚시질 가는 거야. 내가 가려는 것은 낚시질이야. 낚시질 가려는 거야. 아버지 낚싯대는 녹슬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라 이 녀석아. 그럼 생선 마리깨나 적당히 잡아 오시겠네요 아버지? 내가 못 잡아오면 내 녀석이 내일도 반찬 없는 밥을 먹을 것 아니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대꾸했다. 그만하면 됐지? 난 내 녀석이 잠들고 난 뒤에도 한참 있다가 나갈 테다. 이런 식으로 크런처의 새 식구는 그날 저녁을 지냈다. 이어서 잠자리에 들라는 명령을 받은 어린 제리나 똑같은 훈령을 접수한 어미나 다 같이 명령과 훈령에 복종했다. 크런처는 외로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초저녁 시간을 허송하며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그 소풍의 길에 오르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창고, 자물쇠를 열고 자루 하나와 손에 맞는 쇠지뢰 하나, 로프와 쇠사슬, 자질구레한 낚시 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익숙한 솜씨로 몸에 차고 나서 크런처 부인에게 작별의 도전적 시선을 던지고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잠자리에 들 때 옷을 벗는 신용만 하고 그대로 누웠던 제리는 곧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어둠에 숨어 방 밖으로 따라 나간 그 녀석은 계단을 내려가 안뜰을 지나 뒤 미쳐 거리로 나갔다. 다시 집에 돌아올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는 새들어 사는 사람이 많아 밤새도록 문은 열려있게 마련이니까. 제리는 아버지의 정직한 직업에 기술과 비결을 연구하겠다는 기특한 야심에 사로잡혀 행여 존경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놓칠세라 집집의 현관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문턱에 몸을 찰싹 붙여가며 자기의 눈과 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바짝 따라갔다. 존경하는 아버지는 북쪽으로 향해 얼마 안 가서 아이작 월턴의 또 한 명의 사도와 합류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터벅터벅 걸어갔다. 출발 이후 반시간도 못 되어서 그들은 깜빡이는 등불과 등불보다 더 많이 깜빡이는 야경꾼들의 불빛을 지나 한적한 길에 다다랐다. 여기서 또 한 명의 낚시꾼을 만났다. 이 행동은 무언 중에도 척척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제리 녀석이 미신가였더라면 그 점잖은 일당의 두 번째 인물이 자기에게 덤벼들어 자기 몸을 둘러 찢을 귀신이나 아닐까 하고 겁이 날 지경이었다. 세 사람은 행진을 계속했다. 어린 제리도 보조를 맞추었다. 이윽고 세 사람은 길 위에 불쑥 솟은 둑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둑 꼭대기에는 나지막한 벽돌담이 있고 담 위에는 철책이 둘러져 있었다. 세 사람은 한 길에서 벗어나 둑과 벽돌담 그늘 속으로 구부러졌다. 그 앞은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고 그 골목 한쪽에는 높이 8 내지 10피트가량의 담이 솟아 있었다.
골목 모퉁이에 몸을 움츠리고 앞을 엿보고 있는 제리 녀석의 눈앞에 나타난 다음 광경은 구름 낀 어스름 달빛에도 역력한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 날쌔게 쇠문을 기어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다 넘어가자 둘째 낚시꾼이 넘어갔다. 이어서 셋째도 넘어갔다. 대문안 땅 위에 가볍게 떨어진 셋은 잠시 거기 엎드려 있더니 아마 무엇을 엿듣는 모양이다.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다. 이번엔 어린 제리가 대문으로 접근할 차례였다. 숨을 죽이고 그는 접근했다. 그 모퉁이에서 다시 한번 몸을 움츠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새 낚시꾼이 우거진 수풀 속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묘지에는 온통 묘비 투성이었다. 그들이 기어 들어온 곳은 큰 묘지였으니까. 그들은 마치 흰 유령 같고 성당의 탑마저 거대한 괴물의 유령처럼 보였다. 그들은 얼마 기어가지 않아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낚시를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 낚시질 아닌 삽질을 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아버지께서는 코르크 마개뽀비 같은 큰 연장을 꺼내어 맞추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연장이 어떠한 것이건 그들이 모두 손에 연장들을 들고 열심히 작업 중이었다. 이윽고 성당 시계가 무서운 소리로 치기 시작하자 즐겁을 한 어린 제리는 머리털을 꼭 아비 모양으로 하늘로 뻗치고 주랭랑을 쳤다. 그러나 그 묘한 낚시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오랜 염원은 그의 달아나는 걸음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유발시켰다. 그가 두 번째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 세 사람은 여전히 끈기 있게 낚시질 아닌 낚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데 이번엔 미끼에 무엇이 걸린 모양이다. 비틀거리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땅속에서 났다. 무거운 것이 걸린 듯 구부린 그들의 자세에 힘이 주어진다. 그 무거운 물건은 설설 흙을 털어버리고 땅 위로 올라왔다. 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눈으로 보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비틀어 열려고 덤비는 것을 본 순간 그 낯선 광경에 기절촉풍한 그는 다시 주랭랑을 쳤다. 그리고 1마일 이상이나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후에도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조그만 자기 방에서 무거운 잠에 잠겨 있던 어린 제리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때는 막 동이 트고 해가 솟아오르기 전이었다. 아버지의 일이 잘 안 된 모양이었다. 엄마의 두 귓불을 잡고 머리를 침대 머리에 짓지어 대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어린 제리에게는 그렇게 추측되었다. 여보 제리, 난 훌륭한 아내가 되려고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하며 불쌍한 아내는 눈물로써 항거했다. 아니 그래 남편의 사업에 반대하는 아내가 훌륭한 계집이란 말이야. 남편의 사업을 망쳐놓아도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냐 말이야. 남편의 사업을 중대한 시기에 배반하고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냐 그 말이다. 여보 제리 그 옛날엔 당신도 그런 무시무시한 장사는 안 했건만 넌 말이야. 크런처는 내뱉었다. 정직한 장사치에 여편 내면 그만이지 남편의 옛날 사업이 어떻고 지금 사업이 어떻고 하는 건 여편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사업에는 참견하지 않는 법이야. 그러고도 믿음 깊은 여편네라고 할 수 있어? 내까지 것이 신앙심 깊은 여편네라면 믿음 없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곳 템즈강 밑바닥에 말뚝 하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당신은 본래 의무감이란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의 뱃속에 말뚝을 박아줘야 해. 낮은 목소리로 계속되던 이 논쟁은 정직한 장사꾼이 흙두성이의 장화를 벗어 내던지고 방바닥에 길게 뻗어버리는 동시에 그쳐버렸다. 아들은 녹 묻은 두 손을 베개처럼 베고 돌아 누워있는 아버지를 비실비실 엿보더니 자기도 누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 식탁에선 생선이라곤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 밖에 반찬도 별로 없었다. 미스터 크런처는 어쩐지 풀이 죽어 있었고 뚱한 기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크런처 부인이 식전 기도를 올리려는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야단칠 작정으로 곁에 있는 쇠 냄비 뚜껑을 높이 쳐들었다. 그 다음 그는 평소대로 평소 시간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의 난 일에 종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아버지 하고 제리가 길을 걸어가며 말했다. 그러곤 주의 깊게도 팔 길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가운데에 의자를 놓고는 물었다. 송장 도굴꾼이란 뭐죠? 크런처는 대꾸하기 전에 포도 위에 발을 멈추었다. 내 알게 뭐야? 아버진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았지.
순진한 소녀는 말했다. 글쎄. 크런처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그 담장 못같이 뻗친 머리가 제멋대로 너울거리게 하며 대꾸했다. 그건 장사꾼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 그럼 그건 무슨 물건 장수예요? 제리는 기운차게 물었다. 물건이라. 크런처는 마음속에서 한참 궁리한 뒤 말했다. 과학계통의 물품이야. 아버지, 그거 사람 몸인가요? 소녀는 신이 나서 물었다. 그런 종류의 것일지도 모르지. 크런처가 대꾸했다. 아, 아버지, 나도 크면 송장 도굴꾼 같은 것이 될 테야. 크런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으나 의심하는 듯 설교하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저었다. 그야 내 재능 여하에 달려있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도록 해야 해. 그리고 입 꾹 다물고 절대로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돼. 지금은 아직 내 소질이 그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형편이니까 절대 입을 열면 안 돼. 이 말에 용기 백배한 제리는 재판소 건물 그늘에 의자를 놓기 위해 1, 2야드 앞으로 나섰다. 그때 크런처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다. 여봐, 정직한 장사꾼 제리, 자네 자식이 자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어미 대신 자네에게 보답할 희망이 아직은 있다네. 뜨개질. 드파르주의 술집에는 평소보다 일찍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쇠창살의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혈색 나쁜 얼굴들의 눈에는 술통 앞에 웅성거리고 있는 작가들의 모습이 띄었다. 드파르주는 최고 호경기인 때에도 굉장히 묽은 술을 팔았거늘 요즘에 이르러서는 각별히 묽은 술을 파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신술 아니면 쉬고 있는 중인 술이었던지라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잡쳐놓기 일쑤였다. 드파르주의 술집에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술꾼들이 오는 것은 오늘로 연 사흘째가 된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오늘은 수요일이 되는 셈이다. 그들은 새벽 술꾼들이라기보다는 아침 명상자라고 해두는 편이 어울렸다. 술집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수군수군하며 그 근처를 살금살금 걸어다녔지만 행여 한 푼이라도 카운터에 돈을 놓으려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술통 전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그 술집에 대해 비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듯 생땅투한 거리는 한낮까지 거나하게 포도주의 취기가 돌고 있었다. 정오 때였다. 먼지투성이의 사나이 둘이 이 성자의 거리, 흔들거리는 성자의 램프 밑을 지나 나타났다. 둘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드파르주, 다른 하나는 푸른 모자를 쓴 도로 인부 바로 그자였다. 흠뻑 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칠 듯 목마른 얼굴을 하고 둘은 술집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도착은 생땅투한 가슴 한복판에 일종의 불이라도 켠 듯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에 따라 급속히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집집의 문간마다 창문마다 내다보는 여러 얼굴들 위엔 불꽃이 피고 그 불꽃은 출렁거렸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술집 안에 들어섰을 때도 말을 거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지만 모든 시선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해졌다. 여러분 안녕하쇼. 드파르주는 인사를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모두 입을 열어라 하는 신호였던 듯 안녕하쇼 하는 합창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날씨가 나빠. 드파르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한마디에 모두들 일제히 곁에 친구 얼굴을 바라보더니 또 일제히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단 하나 예외의 인물은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이보 부인. 드파르주는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난 이 친구 자크라는 이름의 도로 인부인데 이 좋은 친구와 함께 3마일이란 거리를 여행했어. 우연히 말이야. 파리에서 하루하고도 반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이치를 만났지.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야. 자크라는 이름의 도로 인부지. 술이나 한 잔 대접해 부인. 둘째의 사나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드파르주 부인은 자크라는 이름의 도로 인부 앞에 포도주를 따라 놓았다. 자크는 그 푸른 모자를 벗어 일동에게 인사하고 나서 술을 들이켰다. 그 다음 그는 셔츠 품 안에 넣고 가지고 온 싸구려 흙빵을 꺼내 간간히 뜯어먹었다. 그는 이렇게 드파르주 부인의 카운터 옆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했다. 세 번째 사나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드파르주도 포도주 한 잔으로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드파르주는 이 시골뜨개가 아침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들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드파르주 부인까지도 뜨개질감을 집어들고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여보게 식사는 끝났나? 적당한 틈을 타서 그는 물었다. 응, 고맙소. 그럼 이리 와. 내 아까 얘기한 자네 아파트를 보여줄게. 자네에겐 아주 알맞은 방일걸세. 주막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뜰로, 뜰에서 위로 뻗은 계단으로, 계단에서 다락방으로, 그 전에 백발 노인이 낮은 걸상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고 부지런히 구두를 만들고 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백발 노인이야 지금 그 자리에 없지만 그 대신 아까 주막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온 새 사나이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이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발 노인과 이들 새 사나이와의 사이에는 다소의 관련이 없지도 않았으니 옛날 벽 틈으로 그 영감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친구였던 것이다. 드파르주는 조심성 있게 문을 닫고 나서 목소리를 죽여 말을 끄집어냈다. 자크 1번, 자크 2번, 자크 3번, 자크 4번은 본인. 지금 이 친구는 본인이 미리 약속하여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증인일세. 이 친구가 자네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자, 자크 5번. 그럼 자네 이야기를 하게나. 도로 인부는 손에 쥔 푸른 모자로 앞니발을 훔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소? 시작은 시작부터지. 드파르주는 불합리하지도 않은 대꾸를 했다. 여러분, 내가 그를 본 건 말이에요. 도로 인부는 말하기 시작했다. 1년 전 한창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후작에 마차 밑바닥 쇠사슬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쇠사슬을 붙잡고 말이에요. 해도 점점 기울어가고 나는 한 길에서 하던 일을 걷어치우려던 무렵 후작에 마차가 슬슬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사나이가 쇠사슬에 매달려 있겠지요? 이렇게 말이에요. 도로인부는 그 신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흉내내 보였다. 꼭 1년 동안을 두고 내내 그 신용을 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완전한 오락이자 없어선 안 될 연극으로 되어버렸으니 이 즈음 그의 연기가 완전 무결해 경지에 도달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서 자크 1번이 말참견을 했다. 전에 그 사나이를 본 적이 있소? 전혀 없어요. 도로 인부는 다시 몸을 꼿꼿이 펴며 말했다. 자크 3번이 참견했다. 그럼 그 후에 그 사나이인 줄 어떻게 알았소? 키가 큰 사람이어서. 도로 인부는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작거리며 부드럽게 대꾸했다. 그날 밤 후작나리가 어떻게 생긴 놈이던가 하고 물었을 때 유령처럼 키가 큰 사나이였다고 난 대답했지요. 난쟁이 같았다고 그럴 걸 그랬지. 자크 2번이 한마디 참견했다. 하지만 내가 뭘 알았어야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도 아니오. 그가 미리 무슨 말을 일러준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판국이었는데도 나는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후작나리가 샘터 근처에 서서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면서 나에게 그 악한 놈을 데려오라고 호령치는 판국에도 말이오. 절대로 맹세코 여러분 난 아무 증거도 주지 않았소. 여보게들 이 친구 말은 정말이야. 드파르주는 말 참견을 한 자를 향해 중얼거렸다. 어서 다음 이야기를. 좋아요. 하고 도로 인부는 묘한 태도를 하며 계속했다. 그런데 그 키다리가 꺼졌어요. 그래 수색이 시작되었지요. 몇 달 동안이더라? 9달, 10달, 11달? 몇 달이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 사나이는 잘 숨었었지만 불행히도 결국 발각되었단 말이지. 어서 다음을. 난 고개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고 해는 또 서산으로 지려는 무렵이었어요. 아랫마을로 내려갈 작정으로 연장을 챙기고 있었지요. 그러는 동안 벌써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눈을 들어보니 병정 6명이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는 결박을 지은 그 키 큰 사나이가 있겠지요. 이렇게 말이요. 마침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가 그 광경을 역력히 본 것만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무엇을 그렇게 상세하고도 열심히 본 적은 없었으리라. 미친놈처럼 병정들이 고개를 곤두박질쳐 내려가는 바람에 그만 키다리는 넘어져 버렸소.
놈들은 깔깔 웃어대며 키다리를 다시 끌어잡아 일으키겠지요. 키다리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그 위에 먼지가 범벅이 돼도 손 하나 못 댈 형편이었어요. 그걸 보고 놈들은 또 한바탕 웃더군요. 그렇게 놈들은 키다리를 마을까지 끌고 갔어요. 온 마을이 들끓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병정 놈들은 키다리를 끌고 물레방아 앞을 지나 감옥에 이르렀어요. 온 마을이 들끓어 나와서 깜깜절벽 같은 밤에 옥문이 열리고 키다리를 집어 삼키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그는 자기 입을 한껏 벌렸다가 딱 하고 갑자기 이 맞닿는 소리를 내며 다시 다물었다. 드파르주와 그 밖의 세 친구는 암담한 낯으로 서로의 시선을 흘끔흘끔 교환했다. 이 시골뜨기의 이야기를 들은 넷의 안색은 모두 암담하며 침울하고도 복소심에 불타올랐다. 그들 넷의 태도에는 어쩐지 무슨 비밀을 지니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으나 아무튼 관록 있어 보이는 얼굴들이기도 했다. 자크, 어서 그 다음을. 드파르주는 말했다. 그 며칠 동안 키다리는 철장 우리 속에 그대로 갇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몰래 그를 보곤 했어요.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들은 언제나 먼발치에서 바위 위의 감옥을 쳐다보곤 했지요. 그리고 저녁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샘터에 모여 수다를 떨 때도 모든 얼굴들은 감옥 쪽으로만 향해졌어요. 여느 때엔 모두 역 쪽만 바라보던 그 패들이 이젠 감옥 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형 언도가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처형은 되지 않으리라고 모두들 샘터에서 수군거리던데요. 모두들 그러던데요. 자식을 죽여서 눈이 뒤집혀서 그랬단 사연을 써서 파리에 탄원서를 냈다고요. 왕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야 누가 알겠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자크,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자크 1번이 엄숙하게 말을 가로챘다. 잘 알아도 왕과 왕비에게 탄원서를 냈다는 걸 자넨 모르겠지만 여기 세 친구는 모두 다 알아. 왕이 그걸 받아든 것을 거리의 마차 속에서 왕비와 나란히 앉아서 말이야. 손에 탄원서를 들고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마차 앞으로 달려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드파르주였단 말이야. 자크, 이번엔 내 말도 좀 들어봐. 무릎을 꿇고 있던 자크 3번이 말했다. 몹시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기보단 그 외의 무슨 다른 것에 굶주린 사람처럼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호위병, 말, 하인들이 탄원자인 드파르주를 둘러싸고 마구 때리고 치고 했단 말이야.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고 말고요, 여러분. 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드파르주는 말했다. 또 샘터에서는 한편 이런 소리를 수군대는 패들도 있었소. 시골뜨기는 말을 계속했다. 바로 이 마을, 이 자리로 끌려 내려와 처형될 거야. 키다리가 처형될 건 뻔해. 라고 말이오. 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소. 후장나리를 죽인 놈이니까. 나리는 소작인 농노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존속 살해죄로 처형될 거야. 라고. 또 샘터에서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의 오른손에 단도를 들려갖고는 그냥 그의 눈앞에서 그 손에 불을 질러 태워버릴 거야. 두 팔과 가슴과 두 다리를 칼로 파고 거기에 끓는 기름 불에 녹인나 뜨거운 송진과 밀초와 유황을 끓여 부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필에 힘센 말에다 사지를 각각 비끄러맨 다음 말을 사방으로 달리게 해서 사지를 찢어버릴 거야. 라고. 끝으로 그 노인은 말했소. 선왕 루이 15세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자에게 실제로 그 모양의 처형을 가했었으니까. 라고. 노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닌지야 내가 어찌 알겠소. 난 학자가 아니니까. 자크, 이번에는 말을 좀 잘 들어.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갈망하는 얼굴을 하고 있던 자가 말했다. 그 죄수는 다메행이란 이름의 사나이였어. 정말 그따위 처형이 파리 시내에서 대낮에 공공연히 집행되었었지. 무엇보다도 주목할 일은 인산 인해에 뒤섞여 멋쟁이 상류 계급의 귀부인들의 때가 최후까지 열심히 그 잔인무도한 처형을 구경했다는 사실이야. 최후까지 말이야. 자크, 황혼이 깃들 때까지 걸렸었으니까 두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한 팔이 찢겨도 여전히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었다니까. 결국엔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지만 그 얘긴 그만해둬. 드파르주는 몹시 안타까운 기색으로 말했다. 악마여 만만세. 자, 어서 계속하게. 그래서 모두들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어요.
화제에 오르는 건 그 얘기뿐이었어요. 샘물까지도 사람들의 속삭임에 장단을 맞추는 듯 보였거든요. 마침내 어느 일요일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병정 몇 명이 감옥에서 거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좁은 길 돌바닥에다 총을 둥그렇게 버텨 놓았어요. 인부가 땅을 파고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정들의 너털 웃음과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샘터 옆에 40피트 높이의 교수대가 서 있겠지요. 샘물만 못 쓰게 됐지요. 도로 인부는 낮은 천장을 꿰뚫고 지붕 너머 하늘에 교수대라도 보는 듯이 허공을 가리켜 보였다. 교수대 꼭대기에는 칼날이 하늘로 뻗친 단도가 매여 있었지요. 이윽고 죄수의 모가지는 40피트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샘물만 망쳤어요.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도로 인부는 당시의 광경을 회상할 때면 진땀이 쏟아져 나와 모자로 얼굴을 훔쳤다. 여러분,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었소. 그러니 부녀자들이 어떻게 물을 길러 나갔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송장 같은 그림자 밑에서 누가 저녁 수다를 떨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밑에서 내가 천만에 월요일 저녁 해가 서산해질 무렵 내가 그 마을을 떠나는 길에 고개에서 돌아다 보니 그 그림자가 성당과 물레방아와 감옥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듯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의 그 굶주려 보인다는 그 사나이는 손가락 하나를 빨면서 나머지 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 또 무슨 갈망에 쪼들리느냐 그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여러분, 내 이야기는 그뿐이요. 난 해질 무렵 그 고장을 떠나 그렇게 하라는 경고를 받았기에 그날 밤 밤새도록 또 그 이튿날 반절반을 걷다가 마침내 이 사람을 만났소. 그렇게 하라고 경고받은 대로 그래 이 사람과 함께 어제 나머지 반나절과 밤새도록 말을 탔다 걸었다 하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 당도한 것이오. 침울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자크 1번이 입을 열었다. 좋아. 그 행동이나 그 이야기나 모두 성실했어. 그러나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려주지 않겠나? 그러지요. 도로인부는 대꾸했다. 드파르주는 층계 맨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나가 거기 앉힌 다음 다시 방으로 되돌아왔다. 드파르주가 다락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셋은 일제히 일어서서 얼굴을 한데 모았다. 자크 1번이 따졌다. 자크, 어때 말해봐. 명단에 올릴 만한 일이지? 마땅히 전멸 예정란에 기입해야 해. 그 성과 그 일가 족속 전부를 말이렸다. 무엇에 굶주린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나이가 의기양양한 기색으로 근사하군 하고 쉰 목소리로 남아 외쳤다. 그리고 또 다른 손가락 하나를 빨기 시작했다. 자크 2번이 드파르주에게 물었다. 틀림없나? 그렇게 기입해도 아무 탈 없을까? 물론 안전하기는 하겠지. 우리 이외엔 암호를 해독할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만은 언제 어느 때고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겠지. 아니, 우리라기보다는 사모님이라고 해야 할 거야. 나의 아내는 기억력 하나로 명단 기입을 하고 있을 망정 글자 한자, 음절 하나 빼먹지 않을 걸세. 독특한 솜씨와 특이한 무늬로 암호를 떠 넣는다네. 그리고 아내는 언제나 그 암호를 태양처럼 분명히 해독할 수 있다네. 그러니 이 드파르주의 아내를 믿어주게나. 제 아무리 비겁한 놈이 있어 내 아내의 뜨개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과 제목을 단 한 자인들 지우느니 보다도 차라리 제 손으로 제 목을 잘라 죽는 편이 더 쉬울 걸세. 여기서 세 사람은 이구 동성으로 신뢰와 찬성의 말을 중얼거렸다. 이어서 굶주린 듯하다는 그 사나이가 물었다. 저 시골뜨기는 곧 돌려보낼 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놈은 순진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놈은 아무것도 몰라. 잘못 입을 놀리다가는 기껏해야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교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 외엔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놈의 치닥거리는 내가 할 테니 놈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놈은 화려한 파리 구경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내가 휴일에 구경을 좀 시켜줄 작정이니 그냥 내버려둬. 그 이상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벌써부터 층계 꼭대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도로 인부에게는 집 이불 침대에 누워 좀 쉬라는 권고까지 해둔 터였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그자는 금세 골아 떨어져 버렸다.
그자 정도의 시골 농도로서는 파리에서도 드파르주의 술집보다 더 나쁜 구석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항상 뒷덜미를 쫓는 듯한 까닭 모르게 무시무시한 부인을 제외한다면 요즘 그의 생활은 새롭고 유쾌한 것이었다. 그런데 부인은 그를 거들떠보려는 기색은커녕 그 치가 여기서 빈들빈들하고 있는 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인데 하고 궁금하기도 하련만 그런 건 알고 싶어하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고 온종일 카운터 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데 질린 그는 부인과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공연히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그런 이유로 다음 휴일에 술집 주인장을 따라 베르사유에 가려는데 부인이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그는 즐겁을 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기쁘다고 그랬지만 합승 마차로 왕궁까지 가는 도중 줄곧 뜨개질만 하고 있는 부인을 보니 자꾸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산란한 것은 군중들 틈에 섞여서 왕과 왕비의 마차를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마담은 손에서 뜨개질을 놓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었다. 마담, 열심이십니다 그려? 곁에 남자가 말했다. 네, 좀 바빠서요. 뭘 짜십니까, 마담? 여러 가지요. 가령 털수이 같은 거예요. 질문을 한 사나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앉았다. 도로 인부는 그 푸른 모자를 벗어들고 그것으로 부채질을 했다.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옹색했던 모양이었다. 왕과 왕비의 출연이 그의 우울하고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줄 불가결의 약이라면 그에게 그 치료를 받을 행운의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었다. 얼마 안 되어 큼직한 얼굴을 쳐든 왕과 절세계의 왕비가 궁중에 빛나는 주요 인물들을 거느리고 황금마차에 몸을 싣고 나타났던 것이다. 보석과 비단과 호화찬란함 속에 쌓인 도도하면서도 우아하고 모든 것을 멸시하는 듯 하면서도 아름다운 남녀의 얼굴들에 잠시 취해버린 도로 인부는 임금님 만세, 왕후 폐하 만세,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만세를 절규했다. 마침내 그는 감격에 넘쳐 넋을 잃고 엉엉 소리쳐 울었다. 이 광경이 전개되는 3시간 동안 그는 궁중과 함께 실컷 울고 실컷 감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내내 드파르주는 그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자가 그의 일시적 신앙의 대상인 국왕 일행을 향해 나라가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처럼. 브라보. 구경이 끝나자 드파르주는 보호자연한 태도로 그의 등을 움켜쥐며 말했다. 자넨 참 좋은 친구야. 이때 비로소 도로 인부는 흥분해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인 열광이 실수는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부정해버렸다. 드파르주는 그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자넨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야. 자넨 저 밥통들에게 그따위 짓이 영영 계속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해준 친구니까. 하지만 놈들이 거만을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최후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도로 인부는 영문도 모르고 반사적인 대꾸를 했다. 그건 사실이지. 저 밥통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놈들은 사람의 목숨이 중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네나 기타 수백 명의 백성의 목을 영영 잘라버리는 것쯤 저희들의 말이나 개 목을 따기보다는 수월히 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 놈들도 단 하나 백성의 입이 옳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 그런 놈들은 그냥 속여두자. 그냥 내버려 두잔 말이야. 얼마 안 가서 속일 수 없게 될 테니. 드파르주 부인은 오만한 태도로 식객을 바라보며 남편의 말을 확인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말했다. 자, 집으로 갑시다. 여전히 뜨개질. 드파르주 부인과 그 남편은 사이좋게 생땅투한 한복판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어둠과 먼지 속을 뚫고 수마일의 지루한 가로를 터벅터벅 열심히 걸어가는 푸른 모자를 쓴 도로 인부의 모습이 까만 한계의 점처럼 보였다. 성과 오두막집, 돌 얼굴과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 돌 마룻바닥에 얼룩진 붉은 물과 마을 샘터의 맑은 샘, 수천 에이커의 땅과 프랑스의 어떤 한 지방 전체와 아니 프랑스 전 영토가 일촉즉발의 희미한 어떤 선상에 집중한 채 밤하늘 아래 잠들어 있었다. 아니 온 세상이 그 모든 위대함과 사소함을 함께 껴안은 채 반짝이는 별 아래 또한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미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광선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거늘 하물며 보다 숭고한 예지의 신이야. 우리의 이 지구상의 희미한 빛만으로도 그 위에 살고 있는 온갖 분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선과 악을 읽고 있으리라. 드파르주 내외는 별빛도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합승마차에 몸을 싣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만 하는 파리 성문에 도착했다. 그 검문소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여느 때나 똑같이 등을 디밀어 늘 같은 검사와 신문이 있었다. 파수병 한두 명과 경관 한 명이 안면 있는 작자라서 드파르주는 마차에서 내렸다. 경관과는 각별히 친근한 사이였던지 서로 다정하게 얼싸안고 야단이었다. 생땅투안이 드파르주 일가를 또다시 그 검은 두 날개 속에 품을 무렵 그 생땅투안 변두리 가까이에서 마차를 내린 드파르주 내외는 진흙과 쓰레기에 뒤덮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드파르주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순경 작가가 뭐라고 합디까? 오늘 밤은 별 얘기 없었어. 물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말했지만 우리 동네에 새로 한 명의 스파이가 임명 배치됐대. 그의 말로는 더 많은 스파이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는 거야. 흥, 잘한다. 냉정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눈썹을 치켜 올리며 드파르주 부인은 말했다. 그럼 그자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구먼. 그자 이름은 뭐지요? 그잔 영국인이야. 점점 더 잘한다. 그래, 이름이 뭐예요? 바르자. 하고 드파르주는 바세드를 프랑스식으로 발음했다. 발음은 프랑스식이었지만 열심히 주의하여 정확하게 외워두었던지라 그 철자를 틀림없이 일러줄 수 있었다. 좋아요. 그자 얼굴은 당신 알고 계세요? 나이는 한 40 전후, 키는 5피트 9가량, 머리는 검은색, 얼굴빛은 검은 편, 대체로 미남, 눈은 검은빛, 야위고 긴 혈색 나쁜 얼굴에 이상하게 왼쪽으로 휜 곧지 못한 매부리코, 따라서 표정도 험악한 얼굴. 흥, 정말 초상화감인데?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일 기록하기로 하겠어요. 그들 내외는 문이 꼭 닫혀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드파르주 부인은 곧 테이블에 자기 자리에 앉더니 외출 중에 모인 잔돈을 세어보고 저작물을 챙겨보고 장부를 기입하고 자신의 가계부를 따로 정리하고 하인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킨 뒤 일이 다 끝나자 그만 자도 좋다는 분부를 내려 침실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통 속에 든 잔돈을 다시 한번 꺼내더니 하나씩 손수건 속에 넣고 마치 쇠사슬처럼 매듭을 엮기 시작했다. 밤새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내 드파르주는 입에 파이프를 물고 흡족한 찬사라도 던지듯 한마디 참견도 없이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과연 사업 관계에 있어서나 가사 관계에 있어서나 그저 일생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당신 과로하셨군요. 부인은 돈을 손수건 속에 넣고 매듭을 지으며 잠시 얼굴을 들고 말했다. 여느 때나 똑같은 냄새일 따름인데 그래 약간 피곤한 모양이야. 그녀의 남편은 곧 인정했다. 기분도 좀 나쁘신 것 같은데 부인은 말했다. 돈을 셀 때는 그리 날쌔게 움직이지도 않던 그녀의 두 눈이 남편을 바라볼 때엔 한 줄기 두 줄기 광채까지 비쳤다. 아, 사내 양반들이란. 그렇지만 여보, 부인은 의젓이 고개를 끄덕이며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여보, 당신 오늘 밤 풀이 죽었어요 여보. 그래 정말. 드파르주는 말했다. 마치 무슨 생각이 가슴에서 비틀려 나온 듯한 말투였다. 기나긴 시간이었어. 아내는 되풀이했다.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언제는 기나긴 시간 아닌 때가 있었어요? 복수와 보복을 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것이 철칙이에요. 번갯불로 한 사나이를 때려 눕히는 데는 오랜 시간은 필요 없는데 드파르주가 말했다. 곧이어 마담이 태연히 말했다. 그 번갯불을 만들어 넣어두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가요? 말해보세요. 드파르주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들었다. 마치 거기에 무슨 중대한 의미라도 있는 듯이. 지진이 한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지진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말해보세요. 드파르주는 말했다.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지만 준비가 완료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눈앞의 것은 뭐든지 다 가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행 단계에 들어가기까진 무엇 하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쯤 배짱을 가져요. 그녀는 마치 적의 목이라도 조르는 듯 눈을 번뜩이며 돈을 손수건에 넣어서 매듭을 짓고 있었다.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는데요. 부인은 오른손을 내밀어 강조하는 몸짓을 하며 말했다. 결행의 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결행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전진에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를 좀 살펴보시구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 인간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구려. 그들의 불만과 분노에 작용할 자크들의 힘이 한 시간 한 시간 켜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구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 마세요. 여보, 나도 조금도 주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야지요. 가끔 희생자를 내고 복수의 기회를 보지 않으면 당신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은 당신이란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극이 없어도 혼자서 굳센 의지를 줄기차게 갖고 있어야 해요. 그때가 오면 호랑이건 악마건 실컷 풀어 놓자고요.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호랑이나 악마를 쇠사슬에 매어서 보이지 않게 만찬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십시다. 부인은 마치 놈들의 머리를 때려 부수기라도 하듯이 잔돈으로 엮어진 돈 사슬로 조그만 카운터를 후려침으로써 이 한 토막 충고의 말을 맺었다. 그리고 그 다음 우아한 태도로 그 묵직한 손수건을 팔에 끼웠다. 아마 잠잘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이튿날 점심때 이 가상할 여인이 가게의 정 위치에 앉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떨기 장미가 그녀 곁에 보였다. 그녀는 때로 그 장미를 흘끔흘끔 바라보곤 했지만 그 때문에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그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다. 가게 안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선 사람, 앉은 사람 모두 합해 4~5명의 손님들이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보였다. 몹시 더운 날씨였다. 문 안에 사람이 들어서는 바람에 드파르주 부인에게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곧 새 손님이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머리에 장미를 꽂고 나서 새 손님 쪽을 바라보았다. 기묘한 광경, 드파르주 부인이 장미를 꽂은 순간 손님들은 딱 이야기를 그치고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군요, 마담. 새 손님은 인사했다. 네, 좋은 날씨군요. 그녀는 큰 목소리로 대꾸하고 나서 뜨개질을 시작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하, 참 좋은 날이로군. 나이는 한 40 내외, 키는 5피트 9가량, 머리는 검은색, 얼굴빛은 검은 편, 대체로 미남, 눈은 검은빛, 여위고 긴 혈색 나쁜 얼굴에 이상하게 왼쪽으로 휜 곧지 못한 매부리코, 따라서 표정도 험악한 얼굴이라 모든 게 다 좋은 날이야. 묵은 꼬냑을 작은 잔으로 한 잔, 그리고 냉수 한 모금 주시구려 마담. 마담은 친절한 태도로 손님의 주문에 응했다. 마담, 놀라운 꼬냑이외다 이건. 새 손님은 잠시 동안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짬을 내서 실내를 한바탕 휘 둘러보기도 했다. 마담, 참 솜씨 있게 짜시는군요. 손에 익어서요. 무늬도 예쁜데요. 그렇습니까?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며 마담은 말했다. 예쁘고 말고요. 그런데 왜 짜시는 거죠? 심심풀이지요. 그녀는 줄곧 맵시 있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그 손님을 바라보았다. 실용적인 건 아니구먼요. 그야 물건 나름이죠. 어느 날이고 이것이 쓸모 있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걸 쓰는 날엔 한번 주목할 만한 일이기는 했지만 드파르주 부인의 머리에 꽂힌 한 떨기 장미는 생땅투안의 취미와는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 듯 보였다. 두 사나이가 각각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려다 이 진귀한 장식물을 보고 몸을 움찔했다. 그러고는 찾으러 들어온 친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듯이 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는 나가버렸다. 이 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던 때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뺑소니를 쳐버렸던 것이다. 스파인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나 아무런 징후도 탐지해낼 수 없었다.
가난에 쪼들려 아무런 생애의 목적도 없다는 듯한 얼굴로 어슬렁어슬렁 나가 버린 것이 우연히 실내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나무랄 수 없는 사정들이었다. 마담은 뜨개질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담, 남편이 있으시오? 있어요. 애들은 없어요. 장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모양이구려.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모두 가난뱅이니까. 아, 불행하고도 비참한 사람들. 마담 말 맞다나. 게다가 압제는 심하고. 아니, 선생 말 맞다나죠. 마담은 그의 말을 교정하여 대꾸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짜 넣은 거기에다 솜씨 있게 또 무엇인지 덧붙여 짜 넣었다. 이는 그자에게 좋지 못한 전조였다. 찾아낼 수 있는 무슨 부스럭이라든가 억지를 꾸며낼 수 있는 무슨 건더기라도 있으면 주워낼 속셈으로 거기 나타난 스파이는 그 잔인한 얼굴에 스스로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담 드파르주의 조그만 카운터의 한쪽 팔꿈치를 괴고 은근히 잣담을 주고받는 것 같은 태도로 앉아서 이따금씩 꼬냑을 할짝할짝 마시곤 했다. 마담, 가스파르의 사용은 너무 심했지요. 아, 가엾은 가스파르. 몹시 동정 어린 한숨. 마담은 냉정하게 그리고 가벼운 투로 대꾸했다. 맹세코, 그따위 목적으로 단도를 쓴 사람에겐 마땅히 그만한 벌을 주어야죠. 자기의 엄청난 죗값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자는 그 값을 치러야죠. 난 이렇게 믿어요. 스파이는 그 상냥한 음성을 한층 더 낮춰 고백조로 말하며 그 사악한 얼굴에 상처받은 혁명의 정열을 띠는 것이었다. 이 근처에서도 그 불쌍한 사나이에 대한 동정과 분노가 크리라고 믿는데 우리들만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요? 마담은 멍청하게 대꾸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 양반이 오는군요. 드파르즈 부인은 말했다. 술집 주인이 들어서자 스파이는 모자에 손을 대며 인사를 청하고 거짓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쇼 자크? 드파르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겨눠보았다. 안녕하쇼 자크. 스파이는 되풀이했다. 상대가 노려보는 바람에 스파이는 아주 허물없는 사이인 채해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거짓 미소가 자연스러웠을 리도 없었다. 주인은 대꾸했다. 선생,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잘못 본 거 아니오? 나는 자크가 아닌데 내 이름은 에르네스트 드파르주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같죠. 스파이는 경쾌하게 말했으나 반면 당황한 기색이기도 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드파르주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주인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부인께는 이미 말씀드릴 영광을 가졌던 바이지만 생땅 투안에선 가엾은 가스파르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 많은 동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소문인데 그건 참 다행한 일이죠. 드파르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못 봤소. 난 그런 건 전혀 모르오. 스파이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 이름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나는 어떤 흥미로운 일을 가슴에 간직할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야. 그러시오? 무관심한 태도로 드파르주는 말했다. 아, 그렇다마다 마네트 박사가 석방되었을 때 박사의 옛 하인이던 당신이 그를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지요. 박사는 당신에게 인도되었었지. 어떻소 이만하면 나도 소식통은 되지요? 그건 사실이요. 틀림없이. 드파르주는 말했다. 이때 뜨개질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의 아내가 우연히 그런 것처럼 남편의 몸에 손을 댔다. 그것은 정신 차려서 대답을 잘 하라는 신호였던 것이다. 박사의 따님이 온 것은 스파이는 말했다. 바로 당신한테였지요? 그리고 깔끔한 갈색 옷차림에 신사와 함께 온 따님이 박사를 모셔갔겠다. 그 노인 이름이 뭐더라? 조그만 가발을 쓴 텔슨 은행의 행원, 롤이란 이름의 바다 건너 영국분? 그건 사실이요. 드파르주는 되풀이했다. 스파이는 말했다. 어때요? 참 재미나는 회상이시지? 난 영국에 계신 마네트 박사와 그의 따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못 들었소? 지금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뜨개질을 하던 드파르주 부인이 얼굴을 들며 말창견을 했다. 우린 그분들 소식을 전혀 몰라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통지는 받았고 그 후 아마 한두 번인가 소식이 있었을 뿐이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활에 바빴을 테고 우린 또 우리대로 생활에 바빠서 전혀 통신 왕래가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러실 겁니다, 부인. 스파이는 대꾸했다. 그런데 마네트 양은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지요. 곧 결혼하기로요?
마담은 되풀이했다. 그래요. 마네트 양은 결혼해요. 상대는 영국인이 아니고 아가씨 자신처럼 프랑스 태생의 청년이지요. 가스파르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 아가씨의 남편 될 사람이 바로 가스파르가 죽여버린 후작나리의 조카란 말씀이야. 다시 말하자면 후작을 계승할 사람이란 말씀이지.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가 후작인 줄 모르고 있어요. 거기선 후작 행세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샤를 다네란 이름으로 통하고 있죠. 다네가 그 청년의 외가의 성이니까. 드파르주 부인은 천천히 뜨개질을 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그녀의 남편에게는 명명백백한 영향을 주었다. 그가 조그마한 카운터 뒤에서 어떠한 동작으로 성냥을 그어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든 간에 하여간 그가 당황했고 그러므로 그의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스파이가 드파르주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 가슴속에 두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스파이도 못 되었을 것이다. 그 가치의 정도를 떠나서 최소한 하나의 히트를 올린 바르자는 무슨 도움이 될 새 손님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치르고 그곳을 나가기로 했다. 그가 생땅 또한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 부부는 그가 나가던 때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정말일까? 한 손으로 아내의 의자 등을 짚고 서서 담배를 물고 아내를 내려다보며 드파르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네트 아가씨 이야기 말이야. 그자가 말한 것은 부인은 두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일지도 모르죠. 만약 그날이 오고 이 목숨이 살아서 그 승리의 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제발 아가씨를 위해 남편 되는 분이 프랑스 밖에 가 계시도록 운명이 그분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밖에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노릇이야. 이봐, 최소한 참 이상한 노릇이란 생각이 들지 않느냔 말이야. 아내에게 자기의 의견을 인정해달라고 애걸하듯 드파르주는 말했다. 아가씨 아버지나 아가씨 자신에 대해선 우리들 모두가 동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남편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방금 이곳에서 꺼져버린 지옥의 그 작자 이름과 나란히 당신 손으로 짜 넣어줘야 한다니 말이야. 그날이 오면 그 정도보다 몇 배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난 분명히 둘 다 여기 기록해 넣었어요. 그들은 둘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야 마땅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뜨개질감을 말아치우고 나서 머리에 둘렀던 수건에서 장미꽃을 뽑았다. 생땅 또한 패들은 취미에 맞지도 않는 장식물이 제거된 사실을 본능적인 눈치로 알았는지 또한 그 장식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하여간 원기를 회복한 거리의 성자들처럼 어슬렁어슬렁 다시 모여들어 금세 술집은 원 상태로 되돌아왔다. 어둠이 사방을 감싸버렸다. 때마침 성당 종소리와 멀리 궁전 앞 광장으로부터 군대의 북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은 앉아서 계속 뜨개질을 했다. 결국 어둠은 그녀들까지도 감싸버렸다. 그러나 분명 또 하나의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으니 그때는 프랑스의 하늘 높이 솟구친 수많은 저 첨탑으로부터 사뭇 즐거운 듯이 울리고 있는 성당의 종들이 우렁찬 대포의 재료로서 등장할 때일 것이다. 그 밤이 오면 인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힘찬 군대의 북소리가 지금까지 비참하던 소리를 물리치고 울릴 것이다. 하룻밤 조용한 소호거리 모퉁이에 저무는 석양이 느릅나무 밑에 박사와 그 딸이 나란히 앉아있던 어느 잊혀지지 않는 저녁보다 더 밝고 빛나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와 딸을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준 달처럼 부드러운 달빛을 런던의 하늘에서 본 적은 없었다. 내일은 리씨가 결혼하는 날이다. 그녀는 마지막 밤을 아버지를 위해 알뜰히 지내기로 했다. 그들 부녀가 느릅나무 밑에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기쁘세요 아버지? 정말 기쁘다 얘야. 그들은 거의 말없이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다. 일이나 독서를 하기에 충분한 밝은 밤이었으나 그녀는 평소처럼 일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지도 않았다. 그 나무 밑
아버지 곁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곤 해왔건만 오늘의 한해서는 여느 때와 아주 다른 기분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심정이 아무래도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갈 순 없었다. 저도 퍽 기뻐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랑, 샤를에 대한 저의 사랑과 저를 향한 샤를의 사랑 속에 잠겨 있는 저는 무척 행복해요. 저의 삶이 계속 아버지를 위해 바쳐질 수 없다거나 또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저와 아버지가 잠시 동안이라도 헤어져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에 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심경이었다. 구슬픈 달빛 아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얼싸안고 얼굴을 그 가슴에 파묻었다. 언제나 슬픈 달빛 아래서 태양빛, 인생이라 불리는 태양처럼 그 출발과 종말, 새벽과 황혼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처럼 슬픈 빛 아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결혼한 자식으로서 저의 새로운 애정과 저의 새로운 의무가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지 않을 것을 확신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순 없으신지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떠신지요?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진정 그렇게 믿고 계신 거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까스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확신을 표현했다. 확신하다 마다 얘야. 확신 정도가 아니란다. 그리고 딸에게 입맞추며 말을 이었다. 리씨, 네가 결혼을 하니 내 앞날은 훨씬 명랑해질 거다. 그렇잖아도 내 앞날은 밝을 테지만 말이다. 아니 또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아버지 그러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내 귀여운 딸아, 내 말을 믿거라. 내 말은 정말이란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얼마나 명백한 일인가 생각해 보려무나. 이 아비에게 극진한 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게다. 내 일생을 허비시키지나 않을까 하고 그녀는 한 손을 아버지의 입에 갖다 댔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되풀이했다. 허비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나 때문에 세상 이치를 어겨서는 안 되니까. 너의 희생적 효성은 지극하다만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해 왔는지는 넌 잘 모를 게다. 그러나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반문해 보면 알 게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이 아비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지만 아버지, 샤를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단둘이 아주 재미있게 살 텐데. 샤를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가 없는 생활이란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을 은연중에 시인하는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다. 얘야, 넌 남편감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 공교롭게도 상대가 샤를이었다는 것뿐이지. 샤를이 아니었더라면 또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게다.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나 때문이었을 게다. 나의 과거의 생활, 어두운 시절의 그늘이 내 자신을 넘어 너에게까지 뻗친 탓일 게다. 아버지가 그의 고난의 시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는 것은 지난 공판 이래 처음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귀에 담기자 그녀는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오랜 뒷날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저것 봐라. 하고 보배의 의사는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난 저 달을 감옥 창문에서 바라보았었지. 그땐 정말 못 견딜 심정이었다. 난 저 달을 바라보았었다. 그땐 저 달이 내가 이미 잃어버린 세계를 비추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도 괴로워 내 머리를 감옥벽에다 부딪히곤 했었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지독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멍청하니 달을 쳐다보며 보름달일 때에는 그 달에다 몇 개의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은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하는 따위 이외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지금 그는 달을 쳐다보며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그 선은 어느 편으로도 20개 이상은 그을 수 없었지. 20개째를 그려 넣었는데 정말 힘이 들었어. 아버지가 그 순환의 시절로 뒷걸음을 쳐 지금 거기에 잠겨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는 이상한 전율에 쌓였다. 그러나 옛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는 그녀에게 충격을 줄 만한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지금의 기쁨과 경사를 지난날의 무서운 인내와 복종의 세월과 비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저 달을 바라보면서 집에 두고 온 뱃속의 태아 생각을 몇천 번이나 했었는지 모른다. 그 어린 것은 살아있을까? 무사히 순산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엾은 어머니의 충격으로 인해 사산된 것이 아닐까? 장차 이 아비의 복수를 해줄 아들일까? 감옥에 있던 시절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타는 복수심에 차 있었으니까. 이 아비에 내려 곡절도 모르고 성장해서 아비가 제 신바람에 제멋대로 꺼져 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고 헛된 짐작을 할 자식은 아닐까. 자라서 의젓한 귀부인이 될 딸은 아닐까.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한층 다가가 그의 뺨과 손에 입맞추었다. 내가 혼자서 가슴에 그려본 딸은 아비 같은 건 완전히 잊고 있는, 아니 잊고 있다기보다도 전혀 아비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비의 생각이란 티끌만큼도 않는 그런 딸이었다. 해마다 나는 딸의 나이를 세어보곤 했지. 그리고 그 딸이 이 아비의 비통한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과 결혼하는 꿈을 꾸어왔었지.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고, 그러니 다음 세대에 있어 나의 존재는 공백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었지. 아버지, 이 세상엔 존재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공상 속의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제가 그 딸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파요. 너 류씨가 그 같은 옛 추억이 되살아나고 내가 결혼하기 전인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달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도 다 내가 나를 회복시켜주었고 위로해준 덕택이 아니냐. 방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아버지의 내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딸의 이야기. 옳지. 슬픔과 정막이 다른 각도로 내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지곤 하던 달밤이면 그 밑바닥에 고통을 지닌 어떤 감흥처럼 평화로운 슬픔과도 같은 그 어떤 감정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곤 하던 달밤이면 그 공상 속에 딸이 감방으로 찾아와 나를 끌고 그 성체 넘어 자유의 나라로 가버리는 공상을 하곤 했었지. 그리고 지금 너를 보고 있듯이 이따금씩 달빛 속에 그 딸의 환상을 그려보곤 했었다. 그럴 때면 그 그림자는 을의 조그마한 쇠창살과 문 사이에 서 있을 뿐 한 번도 내 가슴에 안긴 적은 없었다. 그 환상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 아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겠지. 그 애는 환상, 공상이 아니었던가요? 그래, 다른 아이였다. 그것은 내 창란된 시각에서 오는 환상, 꼼짝도 하지 않는 부동의 환상이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마음속에 찾고 그리던 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현실의 아이였다. 그 애의 얼굴에 관해선 엄마와 닮았다는 것 이외엔 난 아무것도 몰랐다. 또 하나의 아이도 내가 그 애와 비슷하듯이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아이는 아니었어. 리씨,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니? 아마 거의 못 알아들을 게다. 그런 아리송한 구별을 이해하자면 내 자신이 외로운 죄수의 신세가 되어 봐야 알 게다. 이렇듯 자기의 옛 모습을 돌이키면서도 침착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그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마음이 보다 평온하던 때는 나는 달빛 속에 그 딸이 내게로 와서 사라진 아비에 대한 따스한 추억이 가득 차 있는 그 애의 결혼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공상을 하곤 했었지. 내 사진이 그의 방 안에 걸려있고 내가 그 애의 기도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리고 그 애의 생활은 생기에 차 있고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련한 내 역사가 그 애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렸어. 아버지, 그 애가 바로 저지요. 전 그 애의 반만큼도 착하지 않지만 제 효성만은 그 애와 같아요. 그리고 그 딸은 내게 제 자식들을 보여주었다. 보배의 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손자들은 그 하라비의 내력을 듣고 이 하라비를 불쌍히 여기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 애들은 국사범을 수감한 감옥 앞을 지날 때면 그 끔찍한 높은 벽에서 멀리 떨어져 그 옥사의 철장을 쳐다보며 소곤거리곤 했다. 그 딸은 나를 구해낼 힘이 없었어. 내 공상 속에서 그 딸은 내게 항상 그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주곤 했지. 그러나 그런 때도 딸은 눈물로 나를 축복했고 나도 무릎을 꿇고 딸을 축복해 주곤 했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 딸이지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일도 저를 열렬히 축복해 주세요.
리씨, 오늘 밤 내 머릿속에 지난날의 순환이 되살아나는 것은 내가 너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이 엄청난 행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비참한 생각을 품고 있던 시절에는 너와 같이 사는 동안에 얻어진 지금의 행복이라든가 우리들 앞에 올 행복 같은 것은 꿈도 꾸어 볼 수 없었단다. 아버지는 딸을 껴안고 엄숙하게 딸의 행복을 하늘에 빌며 딸을 보내주신 하늘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드렸다. 이윽고 아버지와 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로리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결혼 초대장을 내지 않기로 했고 여인 미스 프로스 이외에는 신부 들러리 하나 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숙소를 옮길 필요가 전혀 없었다. 위층방에 새 들었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 방을 쓸 수 있으니 그들 신랑 신부에게는 그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마네트 박사는 지극히 즐거운 얼굴로 저녁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는 세 식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미스 프로스가 바로 그 세 번째 식구였음은 물론이다. 박사는 샤를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사실인즉 신랑을 결혼 전날 밤에 이 자리에 부르지 않도록 꾸며진 그 귀엽고 앙증스런 연극에 대해서는 세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하여간 박사는 신랑을 위해 애정이 넘치는 건배를 들기로 했다. 이리하여 박사가 딸 루이스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각기 침실로 헤어져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저녁 3시에 고요한 시각에 루이스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박사의 방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다. 미리부터 어떠한 막연한 공포에 쌓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는 그림 같은 백발을 평화롭게 베개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조용히 이불 위에 얹어놓고 누워 있었다. 루이씨는 불필요한 촛불을 구석으로 치워놓고 나서 아버지의 침대까지 기어가서는 입맞추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그 잘생긴 얼굴에는 기나긴 강금 생활의 혹독한 잔재의 흐름이 스며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 자국을 메워버렸고 그리하여 잠든 얼굴에도 그것들을 다스리는 듯이 보이는 기상이 깃들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원수와 조용하고도 결정적이면서도 신중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같이 위대한 얼굴은 그날 밤 넓고 넓은 꿈나라를 다 뒤진다 해도 찾아올 수 없을 것이다.